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카페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 위주로 해서 한 서너 가지 정도 질문을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선은 이 카페에 올라와 있는 이 질문들이 상당히 좀 난해하고 또 복잡한 질문들이 많아요. 간단한 질문들도 있긴 한데 이 복잡한 질문들이 과연 이 카페에서 질문할 거리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뭐 제가 알고 있는 또 제가 경험해봤던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것들로 해서 제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목이 지주택 탈퇴 번복 그리고 다시 매매 뭐 관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와 있고요. 설명란에는 빠르게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근데 지인의 사항이라고 하네요. 본인의 사항이 아니라 부산 근교라고 합니다. 부산은 아니고 부산 근교에 지주택에 발을 들여가지고 6,500만 원 정도를 넣었습니다. 두 번 엎어지고 다시 모 조합장이 세팅 중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돌려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 5천만 원 가량 넣어둔 상태고 금액을 포기한다는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일단 모르겠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여기 있는데 얼마 전 모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왜 탈퇴를 하려 하느냐, 계속 가져가면 되지 왜 아깝다, 이거는 곧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이거를 살 사람이 있는데 지주택 조합에 원래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말을 해서 탈퇴를 취하라고, 다시 탈퇴를 취하하라고, 다시 살려줄 테니 그것을 팔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부동산에서 물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탈퇴 번복은 안 되는 건가요? 하고 다시 부동산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뭐 부동산에서는 팔아줄 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팔아줄 테니까 한 복비를 1,000만 원 정도 뭐 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야, 이것도 참.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원래 탈퇴 번복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힘써서 해준다라는 뭐 이런 의미로 수고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이분이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 영상에 한번 이런 그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제가 그 부동산하고는 웬만해서는 거래를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MGM이라는 게 있어요. 그 MGM이라는 그 우리 쪽에서 이제 이렇게 통용되는 이제 전문 용어인데, 그 부동산이 소개를 해주면 어쨌든 소개비는 있어야 되니까 그걸 MGM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솔직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한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도 주거든요. 500은 진짜 많이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양 직원이 수수료가 많은 현장이 있어요. 수수료가 많이 받는 현장. 그렇게 많이 받는 현장에서는 500 정도 줘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뭐 한 200에서 250, 뭐 그 밑으로 더 작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그 부동산을 끼고 그 분양 직원들이 그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개를 해주면 소개비를 주고 뭐 이런 경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게 복비를 1,000만 원 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그거예요. 그냥 뭐 피가 붙었으니까, 그 프리미엄이 붙었으니까 그 프리미엄 비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달라,
뭐 이런 경우인데, 근데 뭐 아까 지금 얘기 나와 있었죠. 탈퇴 번복이 안 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부동산하고 얘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냥 조합에 가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부동산에서도 얘기가, 뭐 전화가 왔었고, 근데 내가 지금, 근데 이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어, 금액을 포기하고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금액을 포기한다는 자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쪽에 조합 규약, 그러니까 이쪽 현장 조합 규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발코니 확정비를 돌려받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있겠죠. 그거 내나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대행사가 가지고 가는 그 수수료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조합 규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5천만 원을 다 포기하는 건지 어쩌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업무 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아요. 그거는 어느 현장이든지 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걸 먼저 일단 알아보시고요. 포기를 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포기를 한 이유는 이제 기다리기가 너무 그렇게 좀 녹록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안 좋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기할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 앞으로 들어갈 돈들이라든지 뭐 추가 비용 뭐 이런 것도 걱정되시고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시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이나 엎어졌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현장 같아요. 어쨌든 두 번 엎어지고 다시 조합장이 다시 뭐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하니까 어, 좀 안타까운 현장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포기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무 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지금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냥 기다마 들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조합에 가서 직접 그 조합에 관련된 임원들이라든지 대행사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직접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제목이 지주택 1차, 2차 조합원 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린다고 했고요. 설명란에 보통 1차 조합원, 2차 조합원 있다면 1차 조합원 분양가가 더 저렴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부동산에 들은 이야기로는 나중에 1차 조합원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금액을 올려 2차 조합원과의 가격차를 줄인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꼭 1차 조합원만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좀, 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로. 1차 조합원의 뭐 혜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1차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축 세대 수가 만약에 500세대라고 하면 그게 2분의 1, 그러니까는 250세대에 대한 그 조합원들이 1차예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기준이니까. 그럼 그걸 어쨌든 간에 했던 그 1차 조합원들이 2차 조합원들은 250세대 이후거든요. 그 이후에 2차 조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으로 바로 가도 돼요. 그거는 뭐 그 조합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그 어쨌든 간에 주택법에는 2분의 1만 조합원한테 이제 조합원 가입이 되는 걸로, 그 이상 해라, 뭐 70%를 해라, 80%를 해라,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2분의 1이라는 개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2차 조합원을 모집을 해도 되고 일반 분양을 해도 되거든요.
보통의 경우 2차 조합원을 하는 경우가요, 제 경험상 수도권도 그렇고 뭐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분양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겠죠. 일반 분양으로 했을 때 이 분양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그 물음표가 생겼을 때, 그럴 때는 그냥 2차 조합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분양으로 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때, 잘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쓴 거겠죠. 그럴 때는 2차 조합원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조합원의 분양가를 올려서 2차 조합원하고 같이 뭐 비슷하게 만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면 이거는 1차 그 조합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경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하겠냐는 거죠. 이 조합이나 대행사에서.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추가 분담금인 경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추가 분담금인 경우인데, 이분이 잘 모르셔서 이렇게 적으신 건지, 뭐,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이게 추가 분담금이냐, 조합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뭐, 대행사 전화를 하셔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2천만 원이, 이렇게 올라간 거냐, 어떤 이유에서, 그걸 정확하게 여쭤보세요.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내가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그걸 지불해도 되고요. 그게 타당성이 없다면, 그러면은, 이 일반 조합원들, 같이 1차 조합원들로 이렇게 들어왔던 분들하고 의논을 해보셔가지고, 뭐 조합에다가 다시 건의를 하든지 하셔야죠. 그냥 이걸로 그냥, 눈부렁이 넘어가서 그냥 슥슥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돈이 뭐 1, 200도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는, 2천만 원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봤네요. 2천만 원이 아니라 그냥 금액을 좁힌다, 줄인다. 뭐, 2차 조합원하고 1차 조합원하고 거의, 어, 차이를 안 둔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차 조합원의 메리트가 어쨌든 가격이 저렴한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더 있어요. 일단 뭐 좋은 동호수를 먼저 섭렵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뭐 어쨌든 장점이긴 하죠. 먼저 와서 뭐 제일 좋은 이 동마다 이렇게 있는데 뭐 만약에 5동이 있든 8동이 있든 제일 동은 있어요. 제일 좋은 동은. 그 제일 좋은 동 중에도 또 제일 좋은 호수라는 게 또 있겠죠. 나중에 이제 판매를 할 때, 이제 내가 나중에 이걸 부동산에 내놓든지 할 때는 좀 아무래도 뭐 좋은 가격에 이렇게 거래가 되겠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1차 조합원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 조합원하고의 금액을 줄인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어쨌든 추가 분담금의 형식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조합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제목이 지주택의 주택 판매에 대해, 지주택에 있어서 주택 판매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설명란으로는 45평 주택이 있는데 지주택을 설립했다고 주택을 판매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10%를 먼저 주고 90% 잔금은 나중에 끝나면 준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뭐 여쭙고자 합니다. 지주택은 쳐다도 보지 말라는 고수분들의 의견에 따라 조합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판매만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지주택이 생기는 것 보면 재개발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부탁했는데요. 뭐 말 그대로 이분은 지주예요, 지주. 거기에 살고 계시는 지주인데, 뭐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는 거는 예, 그대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뭐 본인의 마음이니까 하셔도 되고, 뭐 조합에 그러니까 지주 조합원이 될 필요는 뭐 본인이 나는 안 되고 싶다면 뭐 될 필요가 없겠죠.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의 그 10%를 받고 이제 90% 잔금은 나중에 준다고 하는데, 이 나중에 준다라는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거겠죠. 어떤 이 부동산 거래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뭐 그냥 여기가 재개발을 하고 뭐 지주택을 하고 이걸 다 떠나서 이런 것을 안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가서 내가 집을 내놓으면은 집 살 사람하고 부동산에 만나서 뭐 어쨌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10% 받고 뭐 중도금 언제 날짜에 정해가지고 받고, 그리고 잔금 언제 받고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제 그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그 날짜라는 게 보통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유라든지 뭐 사업 시행 신청 뭐 석 달 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잔금의 지급을. 그리고 뭐 10% 주는 것은 계약과 동시에 뭐 3일 후에 준다든지 뭐 일주일 후에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뭐 10% 받는 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10% 받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잔금인데, 이 잔금을 만약에 지금이 2021년이면 2021년 뭐 12월 31일까지라든지, 안 그러면 뭐 2022년 뭐 5월 31일까지라든지 날짜를 딱 정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날짜를 적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어쨌든 그건 이제 그 지주 용역사의 이제 그리고 조합의 입장인 거고, 지주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신 있으면 근데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죠. 그럼 언제쯤 당신들이 얘기하는 이걸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물어는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겠죠. 아, 우리는 2000 몇 년도까지, 2022년도 뭐 몇 월 달까지, 2023년도 몇 월 달까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걸 준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도 뭐 너무 빡빡하게는 안 하고 또 너무 여유도 주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뭐 어떻게 날짜를 기업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뭐 서로한테 제일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 잔금의 날짜는 무조건 기입을 해라. 그 특별 조항이라고 그 적으면 돼요. 그냥 그 계약서에다가 본인의 자필로 특별 조항 이래가지고 뭐 적으면 돼요. 내가 적든지 뭐 그쪽에 상대방이 적든지 누구라도 그냥 적으면 돼요. 계약서가 2장이겠죠. 각자 한 장씩 갖고 가니까 이 2장에다가 다 특별 조항 해놓고 잔금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이 안 될 시에는 이 계약은 뭐 무효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뭐 마음 편하죠. 뭐 그렇게 불안할 필요도 없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뭐 제 경험상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날짜를 좀 뭐 적자고 했을 때 뭐 적어 드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제가 먼저 그런 원하시는 날짜에 적으시라고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 각자의 그 사항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지주 입장 그리고 업체 입장 뭐 조합의 입장 서로 틀리긴 하지만 절충을 하면은 뭐 언제든지 뭐 그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부담 갖지도 마시고, 그리고 너무 빡빡하게 굴 필요까지도 없고요. 너무 여유를 줄 필요도 없고요. 딱 절충선이 있습니다.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걸 딱 염두에 두고, 계약서상에 어쨌든 간에 날짜만 기입하면은 뭐, 그 이상은 없고 또 부담스럽지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댓글을 잠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10%를 먼저 주고 우선 나머지는 딴 조합원에 돈이 들어오면 그때 줄 겁니다. 이게 답변을 하시는 분의 얘기거든요. 그때 줄 겁니다. 다단계 방식이 이와 비슷하죠. 이렇게 지금 했는데
제가 좀, 예, 웃음이 좀 나오는데, 다단계 방식은 아니고요. 이거는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지역주택조합을 다단계 방식이라고 하시는지는, 왜 이런 그 발상으로 말씀하셨는지 전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단계 방식은 절대로 그 방식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 이분도 그 지역주택조합에 굉장히 뭐 불신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겠죠. 그러니까는 안 좋은 수식어를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사 비용도 안 주는데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집을 그냥 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쪽에서 계약을 하러 오시는 그 담당자한테 금액을 정해놓고요. 일단은 그게 합의가 다 되고 나서 이사 비용을 다시 얘기를 하세요. 이사 비용에 대해서 뭐 이사 하는데 뭐 그렇게 큰 비용 안 들잖아요. 많이 들어봤자 뭐 500 정도예요. 300에서 500 정도. 그걸 이렇게 뭐 만약에 집을 그 계약을 했을 때 2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억이라는 걸 일단 합의를 보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사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500만 더 더 이사 비용을 하게 500 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약하시면 뭐 이사 비용은 뭐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또 나와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5년이 넘어도 이제 잔금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험자가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를 기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네들이 그쪽 조합이나 그쪽에서 내밀었던 그 계약서가 이제 보통의 경우 뭐 사업시행인가 신청 3개월 전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브릿지 대출 뭐 여기도 브릿지 대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브릿지 대출이 된 이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무시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조항 해가지고 그 날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날짜에 뭐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럼 뭐 이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거니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이분이 그걸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시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달라는 거죠. 말 그대로 만약 계약을 뭐 2억을 했으면 그 2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다 다오. 한꺼번에 다 주면 내가 계약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런데 그런 여력이 안 돼요. 이쪽 조합이라든지 대행사라든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시공사가 좀 도와주는 경우 이제 그 대여금을 주는 거죠. 시공사가 대여금을 주는 경우라든지 또 뭐 브릿지 대출을 빨리 하는 경우 근데 그 경우는 극히 없고요. 그런 경우 말고는 일시불로 주는 경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불을 요구하는 그 지주분들은 많이 계세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것도 지주 쪽 입장에서는 뭐 이해는 가죠.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돈 어쨌든 계약 그 성사가 된 그 금액을 다 지불하고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등기를 다 넘기고 뭐 이렇게 하면 가장 깨끗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부동산법에 나와 있는 그런 그, 그 토지 매매, 그러니까는 집을 아파트 매매든지 뭐 토지 매매든지 이런 매매에 대한 그 계약 관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럴 때 그런 나와 있는 그런 뭐 계약 관계들이 일시불로 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 없거든요. 뭐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뭐 10%의 계약금 작성하고 뭐 계약금 주고 그리고 중도금 뭐 20%뭐 또 2차 중도금 뭐 30% 나머지 잔금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런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 뭐 편안하죠. 그럴 때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마다 중도금은 뭐 1차, 2차 중도금이 만약에 있다면 다 날짜를 기억하세요. 1차는 몇 월 며칠, 뭐 2차도 몇 월 며칠, 잔금은 또 몇 월 며칠. 이렇게 계속해서 날짜를 기억하시면 그 날짜를 안 지키면은 그 계약은 무효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지. 일시불로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한테도 크게 무리 없을 수도 있고요. 약속을 못 지키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내가 지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뭐 손해 볼 것도 없고 또 뭐 못 믿는다든지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 주면 잠깐 뭐 전전긍긍 할 수 있는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 날짜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뭐 어쨌든 제 경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토지 승낙서는 써주신가요? 라고 누군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분이 이 작성자가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토지 승낙서는 써주지 않았고 지주택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얘기는 뭐 그냥 어쨌든 간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해 나가면서 처음부터 매매 계약을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현장도 있고요. 또 옛날에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우선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는 그런 금액적인 부분이 합의가 되기 이전에 어떠한 서류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승낙서라는 것을 아예 적어줄 생각도 안 하고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조합 설립도 못 가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조합 설립의 기준은 토지 승낙서 80%예요. 매매 계약서가 아니고요. 매매 계약서는 그 이후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인가까지 갈 때 그때 95% 물론 그 전에 해놓으면 되겠죠. 되지만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기준이 어쨌든 간에 토지 승낙서지 매매 계약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현장을 봐도 다 매매 계약서를 같이 진행을 시켜요. 그러면 저 같아도 그래요. 저 같아도 제가 지주라면 그래서 그 계약서를 뭐 그래 매매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당신은 그 얼마를 생각하고 있냐? 나는 얼마를 생각하고 있다. 그럼 나하고 이렇게 가격이 안 맞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결론이. 그러면은 토지 승낙서를 적어줄 생각이 없어요. 이게 안 맞아버리니까는 뭐 다른 토지 승낙서라든지 뭐 개발에 대한 찬성 동의서라든지 뭐 또 그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동의서다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적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일을 진행하는 현장들은 다 그렇게 해왔는데 매매 계약서라는 얘기를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현장들은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는 것만 하더라도 4년, 5년씩 걸려요. 뭐 어디 현장은 보면 뭐 6년, 7년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현장에서 제가 일을 진행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기 전까지는 매매 계약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서라든지 개발에 대한 찬성이라든지 뭐 토지 승낙서라든지 보통의 경우 이 세 가지를 받거든요. 이 세 가지를 받는데 그 매매 계약서를 같이 얘기해 버리면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서류도 내놓지 않는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도 힘들어진다. 이거는 철저한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걸 일단 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그러니까 지주택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방법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물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정답도 아닐 수 있고 그 저한테 네 방법이 틀렸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경험상에 봤을 때는 제가 그 해왔던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어쨌든 속도도 빨랐고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신뢰가 갔고요. 신뢰가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죠. 우리 현장은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도 좋은 쪽으로 합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서 속도가 빨라지고 또 뭐 브릿지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은행도 뭐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뭐 대출을 해줄 때 신뢰를 바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 진행이 빠르고 또 그분들이 그냥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 현장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현장 조사를 할 때 지주들을 만나보기도 하고요.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뭐 도둑놈이니 사기꾼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이미지가 절대 안 되죠. 안 좋게 보겠죠. 마찬가지로 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시공사도 대여금을 이렇게 충당을 할 때, 이제 대여금을 준다고 할 때, 신뢰가 가고 어쨌든 이미지가 좋아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거의 가장 척도는 속도예요, 속도. 사업의 속도.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뭐, 조합 설립까지 가는데 5년 이상 걸려버리고 이러면 그쪽에 들어갈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어떤 업체든지. 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걸 몸소 체험을 했고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 설립 인가까지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고요. 그런 이미지를 먼저 구축해 놓고 저는 업체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주분들한테 어쨌든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그래야지 그분들하고 나중에 다시 뭐 성낙선을 냈으니까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좋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매매 계약서 할 때도 그렇게 뭐 오래 안 걸려요. 이것도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승낙서를 내신 분들이 매매 계약서를 내는 작성을 할 때도 같이 합의를 볼 때도 뭐 이렇게 막 까탈스럽게 물론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처음부터 토지 승낙서하고 매매 계약서를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시스템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는지는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사업 진행이 빠르게 되면 이미지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에서 쳐다보는 사람들, 쳐다보는 뭐 기업들, 업체들, 뭐 시공사, 뭐 이런 뭐 신탁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 좋게 봐요.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지역주택조합의 그 신뢰도는 좀 올라가겠죠. 제 바람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조금이라도 이미지 좋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제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질문 3가지로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또 얻어갈 수 있는 건 또 얻어가셨으면 하는 게 또 제 바람입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또 질문들이 올라오면 그때 또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